제가 사는 이 집은 먼저 간 남편과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 지은 2층짜리 주택입니다. 흙먼지 날리던 이 동네에 처음 터를 잡고 벽돌 한 장 한 장 올라가는 것을 보며 남편과 함께 얼마나 가슴 벅차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동네도 제법 번듯해졌고 집 주변으로 심어놓은 꽃나무들은 해마다 철을 잊지 않고 어여쁜 꽃을 피워냅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는 이 집과 정원의 꽃나무들이 제 유일한 낙이자 벗이었지요. 그런데 요즘 저는 이 넓은 집에서 제 몸 하나 마음 편히 누일 곳을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말이에요. 시작은 아들 지석이가 결혼하고 몇 년 뒤부터였어요. 근처 아파트로 분가해 나간 아들 내외는 자기들 집이 좁다는 이유를 대며 하나둘씩 짐을 제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옷, 여름 이불 같은 계절 용품이더니 어느새 그 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죠. 거실 한가운데에는 지석이가 가져다 놓은 육중한 런닝머신이 떡하니 버티고 섰습니다. 처음 한두 번 타는 신용을 하더니 이제 그 기계는 키 큰 며느리 은주의 아주 훌륭한 빨래 건조대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밤낮으로 그 위에 널린 축축한 빨래들을 볼 때마다 제 속도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 같았어요. 진짜 문제는 2층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안방을 제가 쓰고 2층은 손주 하준이가 오면 편히 놀고 자고 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비워두었지요. 그런데 그 2층 전체가 지금은 아들 내외의 거대한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니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싶어 처음에는 군소리 없이 방 하나를 내주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방 하나가 차고 나니 복도에 짐을 쌓기 시작했고 복도가 비좁아지니 나머지 방 하나의 문마저 열었지요. 지금 2층에 올라가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먼지가 뽀얗게 쌓인 캠핑 용품들입니다. 지석이가 한때 캠핑에 빠져 비싼 돈 주고 사들인 것들이죠. 고작 두어 번 가고는 힘들다고 창고에 처박아 둔 채 그 짐들을 고스란히 제 집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 옆에는 은주가 쓰던 화장대와 분해된 침대 프레임이 위태롭게 기대어 서 있고 구석에는 지석이가 언젠가 골프를 배운다며 사들인 골프채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박치되어 있어요. 그 채를 휘둘러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둔 상자들에는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뀐 옷가지들과 하준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낡은 장난감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지요. 그들이 제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짐들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어머니의 공간이 아니라 아무 때나 물건을 던져놓아도 되는 공짜 창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며칠 전에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내는 뻔했죠. 어머니, 저희 이번에 소파를 새로 사려고 하는데 기존에 쓰던 건 버리기가 좀 아까워서요. 어차피 어머니 댁 2층 거실도 비어 있는데 거기에 잠시만 두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 2층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지 너희 가구 버리기 전에 잠시 맡아두는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야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은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분 나쁜 티를 숨기지 않고 알았어요. 그럼 저희도 알아서 할게요라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지요. 그 알아서 한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으로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을 끓이던 며칠 뒤 마침 지석이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든지 요즘 통 입맛이 없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다며 힘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며느리는 밉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 기운이 없다니
어미 된 마음에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정말 맞나 봐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가장 큰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정육점에 가서 가장 좋은 갈비짝을 골라 두툼하게 잘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큼직한 무와 밤, 대추, 은행까지 싱싱한 것들로만 한가득 사서 집으로 돌아왔죠. 갈비는 찬물에 몇 시간을 담가 핏물을 빼고 일일이 기름을 떼어내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잖아요. 무릎도 성취하는데 싱크대 앞에 몇 시간을 서서 재료를 다듬고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달큼하고 짭짤한 양념에 갈비를 재워 냄비에 앉히고 뭉근한 불에 푹 익히는 내내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이걸 먹고 아들이 다시 기운을 차릴 생각을 하니 고된 것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석아, 나다. 너 좋아하는 갈비찜 했다. 저녁에 너희 집으로 가져다 줄까? 아들은 제 전화에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한 갈비찜 먹고 싶었는데. 좋지. 그럼 이따 봐. 엄마 아들의 그 대답 하나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가장 큰 냄비에 갈비찜을 가득 담고 혹시나 식을까봐 수건으로 냄비를 꽁꽁 감쌌습니다. 묵직한 냄비를 들고 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익숙한 동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12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손주 하준이가 할머니가 만든 갈비찜을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하며 혼자 웃기도 했어요. 드디어 12층에 내려 아들네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요. 그러자 안에서 시끌벅적한 TV 소리와 함께 지석이와 은주 그리고 손주 하준이의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아, 다들 모여서 즐겁게 있구나.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제 귀가 잘못되었나 싶어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문 안의 모든 소음이 뚝 그쳤습니다. 웃음소리도 TV 소리도 완벽한 정적. 마치 아무도 없는 집처럼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온 것을 그들은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문 안쪽에서 희미하게 벨소리가 울리는 것이 들려왔어요.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라. 그러나 그 벨소리는 이내 뚝 하고 끊겼습니다. 제 아들이 제 전화를 직접 거부한 겁니다. 저는 망연자실해서 현관문 손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며느리 은주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피곤해서 좀 쉬려고요.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지석이 좀 바꿔라 그러자 이번에는 제가 낳고 제 손으로 기른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서늘하고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냥 가. 우리 피곤해. 피곤하다. 그 한마디가 제 뇌리에 박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피곤하다라.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육중한 갈비찜 냄비를 든 팔이 제멋대로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그 떨림이 어깨를 타고 등줄기를 타고
다리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거대한 시멘트 기둥이라도 박힌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문 하나, 고작 손가락 2마디 두께도 되지 않을 저 얇은 합판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 세상이 2개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문 안쪽은 제 아들과 며느리가 그들의 안락과 편안함을 누리는 따뜻한 세계였고, 문 바깥쪽은 이 늙은 어미가 자식의 정성이라는 무거운 짐을 든 채 차가운 복도에 내쳐진 버려진 세계였습니다. 피곤하다. 그 말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피곤하게 만들었을까요? 조금 전까지 저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명랑한 웃음소리와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웃음과 여흥이 너무나 격렬해서 이 어미의 초인종 소리 한 번에 온몸의 기력이 쇠해져 버리기라도 한 걸까요? 저는 제 평생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담고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피곤할 틈이 없었지요. 동이 트기 전 일어나 남편과 아들의 아침을 차리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밭에 나가 허리가 끊어져라 일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였고 해가 진 뒤에야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짓고 빨래를 하고 잠든 식구들의 옷을 깁다가 새벽녘에나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지석이를 남들처럼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만큼은 돈이 없어 배우지 못했다는 한을 남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 충격으로 남편이 몸져 누웠을 때는 정말이지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동네에서 가장 큰 설렁탕 집 주방에 나가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거대한 가마솥 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을 쐬고 산더미처럼 쌓인 뚝배기와 그릇들을 닦았습니다. 펄펄 끓는 물에 손을 담그고 빼기를 수백 번, 고무장갑을 껴도 손끝은 늘 퉁퉁 붓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요. 좋기 수십 근은 될 돼지뼈 통을 나르고 뜨거운 뚝배기를 식탁으로 내가는 일이 제 몫이었습니다. 하루 일이 끝나면 어깨와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고 다리는 퉁퉁 부어 제 다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퇴근길 버스에서는 늘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의 병수발과 아들 뒷바라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피곤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녹아내리는 듯한 피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지석이 앞에서 피곤한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 앞에 더 맛있는 반찬을 차려주지 못해 미안해했고 더 좋은 옷을 사입히지 못해 가슴 아파했습니다. 제 피로는 아들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대가라고, 제 희생은 아들의 성공을 위한 거룩한 재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뼈를 갈아 모은 돈으로 지석이는 번듯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어여쁜 아내를 얻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드느라 생긴 그 하찮은 피로를 이유로 평생의 피로를 짊어져 온 늙은 어미를 문전박대하고 있었습니다. 지석아 엄마가, 제 목소리가 또다시 멋대로 새어나왔습니다. 뭐라고 말을 이으려 했는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내 아들이 맞는지, 내가 알던 그 아들이 저 문 뒤에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제가 문 밖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인지 그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거리낌도 없었어요. 아, 정말 언제 가신대? 사람 신경 쓰여서 TV도 제대로 못 보겠네.
갈비찜은 또 뭐야, 느끼하게. 난 치킨 시켰는데. 며느리 은주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언제 가는 거냐는 귀찮은 손님 혹은 불청객을 대하는 투였어요. 제가 밤새워 만든 갈비찜은 느끼한 것이 되어버렸고 자신들이 시킨 치킨의 상대적인 우월함을 강조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말이 그냥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면 될 것이지 뭘 자꾸 얼굴을 보재. 피곤해 죽겠는데. 이번에는 아들 지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의 투덜거림에 맞장구를 치는 완벽한 한 쌍의 모습이었지요. 제 간절함을, 아들의 얼굴 한번 보고 싶었던 어미의 마음을 그는 그저 얼굴을 보자는 귀찮은 고집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저를 문 밖에 세워두고 제 정성을 모욕하고 제 존재를 부정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얼마나 더 격렬하게 피곤해진 걸까요?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또 다른 과거의 한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은주가 손주 하준이를 낳고 저희 집 근처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였어요. 조리원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은주는 2주 만에 퇴소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며느리가 안쓰러워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매일같이 미역국을 끓이고 가물치와 호박을 고아 즙을 내어 먹였습니다. 밤새 우는 아이를 제가 대신 안고 방안을 서성였고 갓난아이의 기저귀를 가는 일부터 집안 살림과 청소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지석이는 갓난아기를 안는 것조차 서툴러 쩔쩔맸고 은주는 출산의 후유증으로 온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새로 태어난 손주가 너무나 예뻤고 아들 내외가 저를 의지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때 은주는 제 손을 잡고 말했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지석이 역시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최고야.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들의 감사와 칭찬이 그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달콤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감사 역시 자신이 편안하고 아쉬울 때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다 크고 제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자 저는 그저 성가시고 귀찮은 늙은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집에 제 노동력과 시간은 기꺼이 들여놓았지만 정작 제 몸 하나는 문 안으로 들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피곤함은 그들이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사라지는 아주 편리한 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묵직한 갈비찜 냄비를 든 팔이 더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감각 없이 후들후들 떨려왔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가 제 인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과 그 아들의 옆자리를 차지한 며느리가 합심하여 이 늙은 어미를 벌레 보듯 내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그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던 저 문이 이제는 저와 그들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거대하고 차가운 단두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전화를 바로 앞에서 거부하던 아들의 그 냉정한 행동이 심장에 박힌 유리 조각처럼 파고들어 아파왔습니다. 제가 밤새워 정성껏 만든 이 갈비찜, 제 모든 정성과 사랑이 그들의 안락한 휴식을 방해하는 귀찮은 방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띵하는 소리와 함께 12층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노란 옷을 입은 배달 기사가 커다란 치킨 상자를 들고 내렸어요.
그리고는 익숙하다는 듯이 바로 제 옆 아들네 집 현관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리를 비켜주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배달 기사가 초인종을 누르며 배달 왔습니다라고 하자 조금 전까지 묵묵부답이던 현관문이 아주 살짝 사람 한 명이 겨우 드나들 만큼만 열렸습니다. 안에서 며느리 은주의 팔이 쑥 나와 치킨을 받아드는 것이 보였어요. 고소하고 기름진 치킨 냄새가 복도에 확 퍼졌습니다. 피곤해서 문도 못 열어주겠다던 그들은 저를 문 밖에 세워둔 채 버젓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던 겁니다. 문이 다시 쾅 하고 닫혔습니다. 배달 기사는 저를 한번 흘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엘리베이터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그 동정 어린 시선이 제 뺨을 후려치는 것보다 더 아프고 치욕스러웠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질긴 것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 발목을 붙잡고 있던 자식에 대한 마지막 기대와 미련이었을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더 이상은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무시당하는 그런 호구 같은 어미로 살지 않겠다고요. 저는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냄비를 고쳐들었습니다. 이걸 이대로 문 앞에 두고 돌아서는 것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문 앞에 쏟아부어 버리는 유치한 행동으로 저 자신을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성은, 이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는 과분한 것이지요. 저는 이 무거운 냄비를 다시 들고 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었어요. 제 감정과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후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마음의 여유도 없어 비상계단을 통해 12층을 다시 걸어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낡은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보다 더한 아픔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아픔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와 함께 찾아온 기묘한 해방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아니, 아주 상세한 다큐멘터리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석이가 어릴 때 열이 40도까지 올라 경기를 일으키던 그 밤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지방 출장을 가고 없었고 저는 울부짖는 아이를 담요에 둘러싸 업고 한겨울 새벽의 칼바람을 뚫고 병원 응급실로 내달렸지요. 의사가 해열 주사를 놓고 아이가 겨우 잠잠해졌을 때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덜덜 떨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는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집안이 휘청거릴 때 저는 지석이의 학원비만큼은 끊기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동네 식당에 나가 하루 12시간씩 그릇을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매달 아들의 학원비를 벌어 손에 쥘 때면 그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어요.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던 날 저는 식당 주방 구석에 숨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그리고 내 아들이 자랑스러워서요. 지석이가 은주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없는 살림에도 최선을 다해 아들의 결혼을 도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유산으로 남은 작은 아파트와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전부 합쳐 그들의 신혼집 전세금에 보태주었지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금가락지와 남편이 해준 결혼 반지까지 전부 내어주었습니다. 그때 은주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었죠. 어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정말 친딸처럼 잘할게요. 그 말이, 그 눈물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 왜 저는 이제야 깨닫게 된 걸까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무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제 인생을, 제 공간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제 집을 점령하고 있는 그들의 뻔뻔한 짐짝들, 그들의 이기심과 무례함의 상징들을 떠올렸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흉물처럼 서서 이제는 은주의 속옷까지 널려있는 런닝머신. 제가 손님이라도 오실까 싶어 천으로 덮어두면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건드리세요? 라며 신경질을 내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2층을 가득 채운 그들의 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하준이가 태어나기 전에 쓰던 낡은 유아용 침대, 이제는 거미줄만 잔뜩 쳐 있는 유모차. 어머니, 둘째 가질지도 모르니까 일단 좀 맡아주세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몇 년이나 그 짐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둘째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저 자신들의 집에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를 제게 떠넘겼을 뿐입니다. 한때 골프에 미쳐있던 지석이가 사들인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 세트. 어머니, 이거 잘 보관해 주세요. 나중에 하준이 크면 가르쳐 줘야죠. 그 골프채로 공 한 번 제대로 쳐보지 않고 이제는 현관 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결혼 전에 쓰던 화려한 화장대와 의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옷가지와 신발, 핸드백이 담긴 수십 개의 상자들. 그들은 제 집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창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차가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마땅하지요. 그 정리는 바로 제 집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묵직한 갈비찜 냄비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갈비찜을 미련 없이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툭, 투둑. 제가 밤새워 만든 정성이, 아들을 향한 마지막 모정이 그렇게 차가운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빈 냄비를 싱크대에 내려놓는 소리가 텅 빈 제 마음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제 유일한 피부치, 동생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동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저는 떨림 없는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가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 집에 쌓인 쓰레기들을 좀 치워야겠어. 아주 싹 다 제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동생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쓰레기? 지석이네 집 말하는 거지?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방금 전 아들네 집 앞에서 겪었던 그 치욕스러운 모든 일을 담담하게 감정 하나 씻지 않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치킨 배달부의 이야기까지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 동생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동생은
이내 분노가 폭발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 천하의 몹쓸 것들. 사람이 아니네. 그것들은. 지 어미를 문 밖에 세워두고 치킨을 시켜 먹어. 당장 찾아가서 그 상판대기를 확 뒤집어 엎어버릴까 보다. 동생은 저보다 더 분개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말을 이었죠. 왔구나, 그날이. 언니 정말 잘 생각했어. 더는 참으면 언니만 병나. 알았어, 언니.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갈게. 그리고 내가 아는 용달차 기사님 있는데 그 양반이 입 무겁고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잘해. 내가 그분한테도 연락해서 내일 아침 동 트자마자 보내라고 할게. 언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 뒷일은 이 동생이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동생의 호쾌한 지지는 제 마지막 남은 망설임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소유권을, 제 존엄을 되찾기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 행사이자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필수적인 대청소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곳은, 그리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혹은 비장함 때문에 정신이 너무나 또렷했지요. 동이 트기 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에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대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동생 영숙이가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얼굴을 살피더니 언니 밤새 한숨도 못 잤구나. 그래도 괜찮아. 오늘 다 치우고 나면 속이 뻥 뚫릴 거야 라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동생이 사온 따뜻한 콩나물 국밥으로 아침을 먹는 둥 하고 있을 때 약속한 대로 커다란 용달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장한 인부 2명과 함께 동생이 말한 기사님이 집으로 들어섰지요. 기사님은 동생과 안면이 있는지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짐을 빼면 될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가락으로 거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런닝머신부터요. 인부 2사람이 붙어 낑낑거리며 런닝머신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제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몇 년 동안 제 거실의 주인 행세를 하던 흉물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아침 햇살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사님과 인부들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개의 방과 복도를 가리키며 말했죠. 여기 있는 물건 전부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빼주세요. 기사님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인부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집에서는 일대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인부들의 둔탁한 발소리, 짐을 옮기는 소리, 상자를 테이프로 봉하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동생은 제 옆에서 연신 잘한다, 언니, 속 시원하다, 를 외쳐댔고요. 그들의 짐이 하나씩 집 밖으로 실려나갈 때마다 저는 그 물건들의 얽힌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먼지 쌓인 골프채를 보며 지석이가 처음 골프를 배운다며 신이 나서 제게 용돈을 타가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놈의 비즈니스에 필요하다면서요. 결국 서너 번 폰만 잡다 그만둔 것을요.
산더미 같은 캠핑용품을 보면서는 단 한 번도 저를 캠핑에 데려간 적 없었던 아들 내외의 주말을 상상했습니다. 그들만의 오붓한 가족여행에 늙은 어미는 언제나 거추장스러운 존재였겠지요. 상자 안에서 며느리 은주의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백화점에 가서 큰맘 먹고 사준 비싼 코트도 있었고 명품 로고가 박힌 핸드백도 보였습니다. 제가 준 용돈으로 혹은 아들을 들볶아 사들였을 물건들이었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게서 떨어져 나가는 과거의 편린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복잡했던 것은 손주 하준이의 낡은 장난감 상자를 보았을 때였어요. 상자 한 구석에서 하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신었던 손바닥만 한 낡은 신발 한 짝이 굴러 나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신발을 조용히 다시 집어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 과거에 발목 잡혀 현재의 제 삶을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2층을 가득 메우고 있던 짐들이 전부 트럭에 실렸습니다. 텅 빈 방은 넓고 어색하고 또 시원했습니다. 벽지와 장판 곳곳에 짐에 눌리고 긁힌 상처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마저도 지난 세월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저는 기사님께 미리 알아봐둔 컨테이너 창고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기사님, 이 짐들을 전부 저 주소로 옮겨주시고 보관료는 2달치를 제 이름으로 선납해 주세요. 제 말에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제게 다가와 언니 1달만 하지. 왜 2달씩이나 해줘? 그 돈도 아깝게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영수가. 1달은 너무 짧아. 그리고 이왕 해주는 거 다시는 내게서 돈 뜯어낼 궁리 못하게 못을 박아야지. 이게 내가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다. 용달 트럭이 제 집 앞을 떠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커다란 트럭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졌을 때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집이 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텅 빈 2층 방 한가운데에 서서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과 함께 컨테이너 창고 계약서와 주소가 적힌 사진을 아들 지석이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짧고 단호했지요. 네 짐은 여기에 있다. 2달치 요금은 내가 냈으니 그 이후엔 네가 알아서 해라. 다시는 내 집에 네 물건을 들릴 생각하지 마라. 문자를 보낸 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일도 그들의 변명을 들어줄 일도 없을 겁니다. 제 인생의 일막이 그렇게 시끄럽고도 후련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짐이 빠져나간 집은 놀라울 만큼 넓고 조용했습니다. 특히 2층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모습을 되찾았지요. 하지만 짐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상처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무거운 가구에 눌려 움푹 파인 장판, 벽지 곳곳에 긁히고 더러워진 자국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흔적이 배어있는 퀴퀴한 냄새까지. 저는 이 상처들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온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며칠 전 아들 내외의 짐을 쓰레기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남긴 흔적이라는 쓰레기를 치울 차례였습니다. 저는 동네 철물점에 가서 가장 좋은 벽지와 장판을 새로 주문했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벅찬 일이라 동생에게 부탁해 사람을 구해 도배와 장판 시공을 새로 했지요. 며칠에 걸쳐 칙칙하고 상처투성이었던 2층이 화사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함께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배와 장판이 끝나자 저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청소에 나섰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공기를 전부 내보내고 새 공기를 집안 가득 들였어요. 바닥은 락스를 풀어 빡빡 닦고 창틀에 낀 먼지 하나까지 세심하게 닦아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쓸고 닦고 광을 내자 2층은 제가 처음 이 집에 입주했을 때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텅 비었지만 깨끗하고 환한 방들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텅 빈 2층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길게 들어와 새로 깐 장판 위에서 따스하게 부서지고 있었죠. 이 넓고 깨끗한 공간을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간을 이대로 비워두어야 할까? 비어있는 공간은 또 다른 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들 내외가 또다시 이 공간을 호시탐탐 노릴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다시는 그들에게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도 있었지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연금과 제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더 이상 손 벌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이 공간을 활용해 제 노후의 보탬이 될 만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답은 명확해졌어요. 바로 세입자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 남편과 저 외에 다른 사람이 산다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죠. 세입자를 들이면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생겨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2층에 저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살게 되면 아들 내외는 이 공간에 대한 미련을 완벽하게 버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너희의 공간이 아니다. 결심이 서자 저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용 있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중개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경을 쓴 중년의 사장님이 저를 맞았죠. 저는 자리에 앉아 제 집 주소를 말하고 2층 전체를 월세로 내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집이 동네에서 위치도 좋고 잘 지은 집이라며 금방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몇 가지 조건을 까다롭게 내걸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아무나 드리고 싶지 않아요. 무엇보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나 아직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였으면 하고요.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제가 꼭 한번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사장님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제 뜻을 이해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마음에 쏙 드는 좋은 분들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조금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 힘으로 제 인생을 꾸려나가고 제 집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조건에 딱 맞는 아주 좋은 신혼부부가 있다면서요. 저는 그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에 새로운 이웃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약속한 날,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가장 아끼는 찻잔 세트를 꺼내 정성껏 차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올까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오후 2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훤칠한 인상의 젊은 남자와 단아한 모습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인사하세요. 집 보러 오신 박선우, 이수진 씨입니다. 젊은 부부는 제게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들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을 본 부부는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죠. 특히 아내인 이수진 씨는 남향의 큰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실을 보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어머 여보, 집이 너무 환하고 따뜻해요. 정말 좋네요. 남편인 박선우 씨는 대학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아내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것저것 묻기보다는 제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그들을 1층으로 데리고 내려와 제가 가꾸는 작은 정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화단에 핀 장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정원이 꼭 그림 같아요. 저도 꽃 가꾸는 거 좋아하는데 나중에 어르신께 좀 배워야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 사람들과 이웃이 되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칭찬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좋은 분들을 만났다며 함께 기뻐해 주었죠. 며칠 뒤 부부는 이삿짐을 들여 2층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텅 비어 있던 집에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자 집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새 이웃이 된 박 교수 부부와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다짜고짜 현관문 도어록을 누르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밀번호가 계속 틀리자 이번에는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 교수 부부가 놀라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괜찮다는 손짓을 하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잔뜩 화가 난 아들 지석이와 며느리 은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아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당장.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아들이겠죠. 저는 박 교수 부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역시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방에 저 사람들은 다 누구야? 당장 내보내. 아들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거긴 이제 더 이상 너희 방이 아니야. 그리고 그분들은 내가 정식으로 계약한 세입자다. 제 말에 아들은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 세입자? 엄마 미쳤어?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왜 너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지?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통보했다. 내 짐은 내가 알려준 창고에 있으니 앞으로는 그곳에 가서 찾도록 해라.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새 세입자인 박 교수 부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들에게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라고 말하며 안심시킨 뒤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112를 눌렀습니다. 이미 동생과 함께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전부 계획해둔 터였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아파트 단지 안으로 경찰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2명의 젊은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제 집 앞으로 다가왔죠. 경찰의 등장에 아들 내외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문을 두드리며 계십니까?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아주 살짝만 열고 신분증과 함께 이 집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했죠. 저는 이 집의 집주인 김영자입니다. 저분들은 제 아들과 며느리인데 제 허락 없이 찾아와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제 세입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고요. 제발 저들을 여기서 떠나게 해주세요. 제 설명과 서류를 확인한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들 내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죠. 김지석 씨, 이은주 씨, 이 집은 김영자 어르신 소유의 자택이 맞습니다. 집주인이 원치 않는 방문과 소란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2분이 돌아가길 원하시니 조용히 돌아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시면 저희도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의 어머니 집에 찾아왔다가 경찰에게 주거침입으로 경고를 받는 이 상황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황당했겠어요.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웃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는 것을 애써 외면한 채 쫓기듯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으로 길고 길었던 싸움의 첫 번째 라운드가 완벽한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경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집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 모든 소동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박 교수 부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인 수진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2분.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남편인 선우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희가 죄송할 게 뭐 있나요? 오히려 어르신께서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찻주전자에 새로 물을 올렸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쑥 내려간 기분인걸요. 2분만 괜찮으시다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 단호하고 차분한 태도에 부부는 그제야 조금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수진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을 텐데 저는 그저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할 게 뭐 있겠어요. 내 집, 내 인생을 지키려고 용기를 좀 냈을 뿐이지요.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소란을 함께 겪으며 생긴 어떤 동지애 같은 것이 우리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생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경찰까지 부른 제 이야기에 동생은 수화기 너머에서 박수를 치며 깔깔 웃어댔어요. 언니 진짜 잘했어. 아주 제대로 했네. 그 싹수 없는 것들 꼴 좋다. 동생의 시원한 반응에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제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죠. 바로 결혼 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경찰에게 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그날 밤부터 온갖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신의 시어머니가 얼마나 인정머리 없고 독한 사람인지 말 한마디 없이 자식의 짐을 길바닥에 내쫓고 세입자를 들였으며 심지어 경찰까지 불러 자식들을 범죄자 취급했다면서 눈물로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무례함과 뻔뻔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은 채 완벽하게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한 것이지요. 하지만 영숙이는 은주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은주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다른 친척을 통해 듣자마자 동생은 주요 친척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알렸던 겁니다. 제가 정성껏 갈비찜을 만들어 갔던 이야기, 미리 약속까지 하고 찾아갔는데도 문전박대를 당한 이야기, 심지어 아들 지석이까지 합세하여 어미를 모욕했던 그날의 진실을요. 동생은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자식이 제 어미한테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라고 울고불고 하는 저것들 말을 믿어야겠어요. 아니면 평생 자식밖에 모르고 산 우리 언니를 믿어야겠어요? 판단은 알아서들 하세요.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은주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들은 친척들은 처음에는 제 욕을 하려다가도 이미 동생에게서 전말을 들은 터라 누구도 은주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갈비찜까지 해오신 어른을 어떻게 문전박대할 수가 있니? 너희가 먼저 잘못했네, 잘못했어라며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론전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은주는 그 뒤로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제 동생 영숙이의 완벽한 승리였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 집에 앉아 아들 내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자신들의 좁은 빌라 안에서 서로를 탓하며 으르렁거리고 있겠지요. 아들 지석이는 며느리에게 소리칠 겁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엄마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굴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잖아. 이제 우리 짐은 다 어떡하고 매달 나가는 저 창고 비용은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며느리 은주도 지지 않고 악을 쓰겠지요. 뭐, 이게 왜 내 탓이야? 그럼 당신이 중간에서 똑바로 했어야지. 엄마가 불쌍하다면서 내 등살에 못 이기는 척 다 동조한 건 당신 아냐? 그리고 당신은 뭐 잘했어? 문 열어주기 싫어서 같이 피곤하다고 거짓말한 건 당신이잖아. 그들의 싸움은 끝이 없을 겁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주변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안락한 생활을 떠받쳐주던 공짜 창고와 공짜 보모를 잃어버린 상실감이 그들을 올가맬 테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뉘우치기 전까지 그렇게 서로를 핥히고 상처내며 서서히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엾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들의 자멸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경찰 소동이 있은 후 제 삶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이웃, 박 교수 부부와의 관계였어요. 그들은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 제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좋은 친구이자 자식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지요. 제가 저녁 창거리를 너무 많이 준비한 날이면 저는 자연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 그들의 저녁상에 나물 한 접시, 김치 한 보식이라도 더 얹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 수진 씨는 다음 날 자기가 구운 빵이라며 갓 나온 따끈한 스콘이나 마들렌을
예쁜 접시에 담아 제게 가져다 주곤 했어요. 어르신, 어제 주신 총각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수진 씨는 제 음식 솜씨를 진심으로 존경해 주었고, 저는 신이 나서 제 평생의 비법들을 하나씩 전수해 주었습니다. 함께 거실에 앉아 멸치를 다듬고 마늘을 까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남편인 선우 씨 역시 무뚝뚝해 보였지만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화분을 옮기지 못해 낑낑거리고 있으면 어느새 다가와 어르신, 제가 하겠습니다라며 번쩍 들어 옮겨주곤 했지요. 아들 지석이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살갑고 든든한 배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네 사람이 모두 모여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보는데 선우 씨가 의외로 저와 취향이 비슷하더군요. 저는 저 이명웅 씨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어르신은 어떠세요? 그의 말에 저는 신이 나서 이명웅 씨의 노래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저희를 보며 어머, 두 분 취향이 똑같으시네요. 꼭 엄마랑 아들 같아요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이들이 제 아들,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피를 나눈 자식에게도 받지 못한 정을 이렇게 좋은 이웃에게서 받고 있으니 저는 이미 충분히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또 다른 큰 기쁨은 경제적인 자유에서 왔습니다. 박 교수 부부에게서 첫 달 월세가 제 통장으로 들어온 날, 저는 한참 동안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연금 외에 제 이름으로 된 수입이 생긴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제 힘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제게 큰 자신감과 만족감을 주었어요. 저는 그 돈의 일부를 찾아 곧바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비싸서 잘 사지 못했던 한우 등심을 넉넉하게 끊고 제철 과일도 한 바구니 가득 샀지요. 그날 저녁 저는 박 교수 부부를 불러 다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 번 월세로 쏘는 겁니다. 많이들 드세요. 제 말에 부부는 박수를 치며 좋아해 주었고 우리는 웃음꽃을 피우며 풍성한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제 옷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동생 영숙이를 불러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언니, 웬일이야? 백화점에다? 동생의 물음에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죠. 나도 이제 예쁜 옷 좀 사 입으려고. 내 돈 벌어서 내 옷 사는데 뭐 어때? 저는 동생이 골라주는 화사한 색깔의 블라우스와 편안한 바지를 몇 벌 샀습니다.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꽤 마음에 들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세상이 넓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제 세상은 집과 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가 전부였어요. 그들의 기분에 따라 제 하루가 결정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어떤 걸 배울까 한참을 고민하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서예 교실의 문을 두드렸죠.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하얀 화선지 위에 먹물이 번져나가며 글자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졌습니다. 함께 배우는 다른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어 수업이 끝나면 같이 점심을 사 먹고 찻집에 가서 수다를 떠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우리는 자식 이야기보다는 새로 시작한 드라마 이야기나 건강 정보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동생 영숙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영숙아, 우리 여행 갈까? 속초 가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회도 먹고 오자. 경비는 내가 낼게 제 말에 동생은 아이처럼 좋아했죠. 우리는 다음 주에 바로 기차표를 끊어 속초로 향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정말 오랜만에 완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푸른 동의 바다를 보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만끽했고 시장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실컷 사 먹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밤늦도록 방에 앉아 지난 세월의 회포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동생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 꼭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내 인생을 되찾았는데 이만해야지. 그 여행은 제게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을 때쯤 예상했던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넘게 아무 소식이 없던 아들 지석이에게서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기에 무심코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당당하거나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없고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저 지석이에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나 잠자코 기다렸죠.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준이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밤마다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예요. 애가 할머니를 너무 찾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역시나 손주를 방패로 내세울 줄 알았습니다. 제 동정심의 호소에 어떻게든 다시 관계의 끈을 이어보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손주가 온다는 말 한마디에 당장이라도 달려갔을 저였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하준이가 보고 싶구나. 아이는 죄가 없으니 당연히 만나야지.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너희 집 앞 놀이터로 하준이만 데리고 나오너라. 거기서 딱 1시간만 아이를 보고 가겠다. 절대로 우리 집으로 찾아올 생각은 하지 마라. 약속을 어기면 다시는 하준이를 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게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알았어요. 엄마. 라며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저는 일부러 시간을 딱 맞춰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벤치에 아들과 하준이가 나란히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하준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할머니 하고 소리치며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하준이를 꼭 껴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우리 강아지 그동안 잘 있었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아들 지석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어색하게 섰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살피며 몇 마디 말을 붙이려 했지만 저는 철저하게 그를 외면했어요. 제 눈은 오직 손주 하준이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손주가 좋아하는 장난감과 간식을 건네주고 1시간 동안 그네를 밀어주고 시소를 타며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하준이는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가 좋은지 연신 제잘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죠. 정확히 1시간이 지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준아, 이제 할머니는 가봐야 해.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아빠 말씀 잘 듣고 밥 잘 먹고 있어야 해. 아쉬워하는 손주를 아들에게 인계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았지만 저는 못 들은 척 걸음을 재촉했어요. 이제부터 손주와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이어나갈 겁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이 주되 그 사랑을 빌미로 아들 내외가 제 삶에 다시 끼어드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모든 관계의 주도권은 이제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더 흘렀습니다. 컨테이너 창고 계약이 2달째에 접어들고 이제는 아들 내외가 직접 보관료를 내야 할 시점이 다가왔을 때였지요. 또다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었어요. 그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저희 정말 돈이 없어요. 이번 달 카드값도 겨우 막았는데 창고 보관료 낼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발 그 집만이라도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보관료라도 좀 보태주세요. 네. 그의 구차한 애원을 듣고 있자니 분노보다는 연민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빚어진 결과를 책임지지 못하고 어미에게 돈을 구걸하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고 처량했지요. 하지만 동정심의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됐습니다. 이번에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제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아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지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니? 없는 살림에 남들 하는 거 다 해주려고 내 허리띠 졸라매 가며 너를 가르치고 장가 보내고 내 자식 뒷바라지까지 했다. 그런데 너는 내 어미에게 뭘 해주었지? 고작 갈비찜 하나 들고 찾아간 늙은 어미를 내 아내와 합심해서 문전박대하고 모욕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돈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울분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그 창고 보관료는 그냥 돈이 아니야. 내가 내 어미에게 저지른 불효와 무례함에 대한 대가다. 내가 사람으로서, 자식으로서 마땅히 배워야 할 존중이라는 교훈에 대한 수업료란 말이다. 나는 내 교육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교육은 내 돈으로 직접 하거라. 나는 더 이상 너의 은행이 아니다. 그러니 끊는다. 저는 제 말을 끝으로 아들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은 조금 떨렸지만 마음만은 후련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미로서의 역할을 이제야 정말로 끝낸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거절한 이후 한동안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 일도 없었고 주말마다 놀이터에서 손주를 만나는 것 외에는 아들과 마주칠 일도 없었죠. 저는 그 평화가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너무 안일했어요. 아들이라는 카드가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며느리 은주가 직접 나섰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문화센터서의 교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들어서는 골목 어귀에 낯익은 인형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며느리 은주였어요. 그녀는 예전에 화려하고 꼿꼿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그녀는 제 앞으로 다가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은주는 길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쏟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저희를 쳐다보았죠.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창피해서 일단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일어나서 얘기하거라. 길바닥에서 이게 무슨 추태냐.
하지만 그녀는 막무가내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는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머님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다 생각이 짧았어요. 제발 저희 딱한 사정 좀 봐주세요. 네. 저는 그녀를 뿌리치고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사죄 속에서 저는 단 한 톨의 진심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제게 얼마나 큰 상처와 모욕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딱한 사정을 봐달라며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창고 보관료와 불편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그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정말로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내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의 양심에게 용서를 구하거라. 제 말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그리고 눈물은 진심으로 미안할 때 흘려야 값어치가 있는 거란다. 너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그저 더러운 위선일 뿐이야. 나는 내 연극에 더 이상 관객이 되어줄 마음이 없으니 그만 일어나 돌아가거라. 제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을 겁니다. 은주는 더 이상 울지도 매달리지도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그대로 남겨둔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지금 타인의 시선 따위는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며느리 은주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었고 저와 그들 사이에 질긴 악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뒤 동생 영숙이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국 창고 보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안에 있던 짐을 전부 처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아까워하던 소파와 침대, 제 거실을 차지하고 있던 러닝머신과 골프채, 캠핑용품까지 전부 중고 가구상에게 헐값에 넘겨버렸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시원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그들의 욕심과 미련의 상징이었던 그 짐들이 사라짐으로써 길고 길었던 싸움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앨범 속에는 어린 지석이가 제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어루만졌습니다. 제 아들이었던 그 아이는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그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어미를 기만한 낯선 중년의 남자가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앨범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제 앞에 놓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할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2층 박 교수 부부의 방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곁에는 저를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좋은 이웃이 있었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평화가 제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제 정원의 꽃나무들이 다시금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이 왔습니다. 제 삶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이나 억울함은 없습니다. 대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상쾌한 아침 공기와 지저귀는 새소리가 저를 맞이해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출근을 준비하는 박 교수 부부의 조용한 인기척은 이제 제 일상의 일부가 된 정겨운 소음이지요. 저는 1층 거실에서 향긋한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쓰던 낡은 커피 그라인더에 원두를 넣고 손으로 직접 갈 때의 그 소리와 냄새는 제게 어떤 경건함마저 느끼게 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정원으로 나가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장미와 작약의 꽃잎을 어루만지며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식물을 가꾸는 일은 정직해요. 내가 쏟는 정성과 사랑만큼 어여쁜 꽃과 튼실한 열매로 보답하니까요. 사람 관계도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 정원에서 흙을 만지고 있는데 2층에서 내려온 수진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이거 어제 제가 구운 건데 커피랑 같이 드세요. 그녀가 건넨 작은 바구니에는 갓 구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콘이 담겨 있었어요. 고소한 버터 냄새가 정원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죠. 아이고, 매번 이렇게 얻어먹기만 해서 어쩌나. 내가 오늘 점심에는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수진 씨는 정말요? 와, 신난다. 라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작은 온기를 나누며 삭막할 뻔했던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넘어 따뜻한 이웃사촌이자 서로를 살뜰히 챙기는 유사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오전에 정원을 가꾸고 점심을 먹고 나면 문화센터에 갈 준비를 합니다. 서예 교실에 가는 날도 있고 새로 등록한 스마트폰 활용 교실에 가는 날도 있었죠. 처음에는 자판을 누르는 것조차 헷갈렸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친구들과 메신저로 사진을 주고받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이 열린 기분이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는 동생 영숙이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가거나 영화관에 가서 최신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제 나이에 무슨 영화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스크린 속에서 펼쳐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보는 것은 꽤나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물론 제 삶에서 아들과 손주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놀이터에서의 만남은 어느덧 우리 사이에 새로운 규칙으로 자리 잡았지요. 처음 몇 달간 아들 지석이는 저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든 제 용서를 구하고 자신들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철벽처럼 흔들리지 않자 그 역시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가 손주와 노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약속한 1시간이 되면 아이를 데리고 돌아갈 뿐이었죠. 그리고 지난 토요일 그에게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하준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석이가 제게 다가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사과는 이전에 눈물 섞인 하소연이나 동정심에 호소하던 애원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조건도 바람도 없는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담담한 고백이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들의 입에서 진심이 담긴 사과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1년간의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함과 이기심 대신 지치고 후회하는 중년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고 그들을 다시 제품으로 끌어안는 그런 용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잘못을 알았다니 그걸로 됐다. 그 말 한마디가 제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용서이자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엄마와 아들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둔 어른 대 어른으로 남을 수는 있겠지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오랫동안 쓰지 않던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일기장 한 권을 꺼내 들었죠. 제 인생의 이막을 제 손으로 직접 기록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찻잔에 따뜻한 국화차를 따르고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종이 위에 제 지난 1년의 이야기를, 아니, 제 남은 인생의 첫 페이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아들에게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 그 사과를 듣는 순간 나는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자식의 인생에 내 인생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 역시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공간을 지켜주는 관계라는 것을. 내 집 현관문을 닫아 걸고 어미의 정성을 바닥에 내버리게 만든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가족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내가 한 일은 그들이 먼저 놓아버린 끈을 그저 끊어낸 것뿐이다. 내 집을 되찾고 그들의 짐을 드러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고 경찰을 불렀던 그 모든 과정이 어떤 이들에게는 독하고 모진 행동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때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도 2층의 짐짝들처럼 내 집 한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 쓴 채 숨 막혀하며 살고 있었을 테니까. 내 집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말이다. 이제 나는 온전히 내 두 발로 서 있다. 매달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세는 내게 경제적 자유를 주었고 문화센터의 친구들과 동생과의 여행은 내게 정서적 풍요를 안겨주었다. 2층의 박 교수 부부는 내게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혼자이지만 충만하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사이다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억울한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내가 얻은 진정한 사이다는 복수의 통쾌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소란스러운 모든 것들이 지나간 뒤에 찾아온 이 고요한 평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하루를 살고 내일 아침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이 완벽한 자유.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채워나갈 가장 달콤하고 시원한 행복이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동네에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이 집의 불빛도 그중 하나가 되어
세상을 온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 아래에서 비로소 진정한 내 집,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음을 실감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